네, 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우리 앞에 강의에 이어서 이제 주택법의 1번 테마 총칙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관련 용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첫 번째 용어에서는 주로 뭐 우리 국민주택, 어떤 민영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에 관련된 용어들을 봤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용어에서는 주택 이외에 이제 나머지 관련 용어들을 쭉 보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용어법을 보시면 공부하는 순서는 자, 공공택지라는 개념을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단지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단지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개념들, 그다음에 이제 간선시설, 간선시설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공구라는 개념, 자, 그다음에 주택법에 따라서 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절차에 따라서 또 어떤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볼 겁니다. 자, 먼저 공공택지하고 주택단지용어를 먼저 볼 건데, 자, 우리 공공택지가 먼저 나옵니다. 자, 우리 공공택지는 다음의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걸 짓는 용지인데 다음에 공공사업 10가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10가지 사업에 따라서 이 개발되고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가 공공택지고, 이 공공택지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민간택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택지의 반대가 민간택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지금 5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수용 방식이라는 전제가 딱 깔렸을 때만 공공택지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우리 예전에 배웠죠.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공공택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도 그다음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수용 방식으로 딱 정해져 있을 때만 공공택지가 되는 것.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수용이나 환지 방식 같은 것들을 별도로 구분하진 않았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공택지는 뭐 국민주택 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이 산업단지 개발사업도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이 공공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있고, 자, 그 밖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것들 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수용 방식일 때만 공공택지고, 여기 6번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주체도 이게 이제 우리 도시개발법의 11명 시행자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 1번 시행자, 공공기관 2번 시행자, 정부 출연 3번 시행자, 4번 지방공사 같은 시행자, 공공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만 공공택지가 된다. 이렇게. 그럼 도시개발 사업할 때 공공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공공택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자유구역 사업도 뭐 사업 주체는 따로 없지만 수용 방식으로 할 때만 공공택지가 된다. 그 밖에 우리 혁신도시 개발 사업, 자, 세종시 같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사업 같은 경우도 공공택지로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이다. 자, 좀 어려우니까 다 외우는 건 어렵고, 자, 보시면 이 5번, 6번, 7번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경우만 공공택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10가지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땅을 공동주택 용지를 개발 조성하면 공공택지인데 여기 5번, 6번, 7번은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사업일 때만 공공택지가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주의사항, 여기 정비사업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도시개발사업만 있지 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꼭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단지. 그러면 주택단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자, 우리 사업계획 승인은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자, 주택법에서 30개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 자, 설계도 같은 걸 준비해서 건설업자가 받아야 되는 심사가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자, 굉장히 좀 어렵죠? 자, 사업계획 승인은 관청한테 가서 승인을 받을 때, 자, 주택법이 30개 이상 주택,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30개 이상 주택을 지을 때는 설계도 같은 각종 서류를 첨부해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어쨌든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얻어서 주택이나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아파트 단지, 연립주택 같은 걸 지을 때 그 아파트 단지라든가 연립주택이 지어진 단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택단지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 주택부에서는 주택단지에서 주택이나 부대, 복리시설 같은 것들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인데, 시험의 포인트는 뭐냐면 다음에 각 호의 시설로 분리가 된 토지가 별개의 단지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철도나 고속도로, 자동차 용도로는 도로 폭이 없습니다. 그냥 철도나 고속도로가 주택단지 안에 중간에 지나가면 별개의 단지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폭이 8m 이상 도로가 지나갔을 때만 별개의 단지가 된다.
예를 들어서 폭이 15m짜리 일반 도로가 지나가면 그건 별개의 단지로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도로가 주택단지 안으로 중간에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도시계획 예정 도로는 8m 이상만 지나가기 때문에 15m짜리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지나가면 별개의 단위로 분리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고 주택단지 안에는 주택, 부대, 복리시설 같은 게 건설되는데 자, 어떤 도로가 중간에 지나가면 별개의 단지로 분리가 된다. 자, 그런데 자,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자, 20m 이상의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뭘 내냐면 12m나 15m를 내는 겁니다. 도로폭을. 그래서 도로폭이 12m짜리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지나가면 별개의 단지로 분리가 되죠. 자,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만 지나가면 별개의 단지로 분리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12m라든가 15m짜리 도로가 지나가면 여전히 도로가 지나가더라도 20m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도로가 지나갔을 때는 그냥 여전히 하나의 단지로 보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입니다. 도시계획 이 정도로는 8m 이상 도로폭으로 지나가야 되고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도로가 지나갔을 때 별개의 단지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설시설 공구를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건설되는 것들인데 어떤 거 있는지 요걸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자주 냅니다. 자, 우리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공부하는 포인트는 주택단지 안에 부대시설도 설치가 되고 주택단지 안에 복리시설도 설치가 되는데 자, 이 부대시설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은 공간들이 주로 이제 부대시설입니다. 자, 주택단지 안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택단지 안에 담장, 주택단지 안에 뭐 도로, 그 다음에 건축설비 같은 게 승강기 같은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니죠. 자, 우리 반면에 복리시설, 자, 주택단지 안에 복리시설이면 입주자 생활복리를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 우리 애기들이 많이 모여있고요. 근린생활시설이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 같은 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이런 것들은 입주민들이 이렇게 낮 시간에 모여있는 공간이면 이게 복리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다음 중 복리시설이 아닌 것 그래가지고 지문을 쭉 만들다가 이 부대시설을 하나 섞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 시험 문제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주택단지 안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둘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택단지 안에 자,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택단지 안에 담장,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 건축설비, 뭐 전기설비, 승강기 설비 이런 것들은 자, 부대시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면 복리시설이고요. 자, 우리 복리시설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같은 것들은 입주민들의 생활복리를 위해서 입주민들이 낮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여러가지 생활도 하고 운동 같은 거 하는 복리시설 같은 것들을 잘 구분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암기하는 건 아니고 시험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암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암기를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공법은 뭐 너무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암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자, 구분만 하는 그 요령을 익히시는 거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설과 간선설 개념하고 공구를 볼 건데, 자, 일단 중요한 게 간선시설입니다. 간선시설. 자, 간선시설은 자, 주택단지 안에 자, 보시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같은 것들을 요 파란색 3개, 자, 분홍색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이 주택단지 안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간시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간시설. 여기 6가지, 여기 파란색 3개, 이 분홍색 3개를 합쳐서 6가지가 주택단지 안에 뭡니까? 기간시설입니다. 자, 여기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얘기죠. 그럼 주택단지가 운영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간시설이 6개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자, 이런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바깥에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간선시설입니다. 이 간자가 이게 사이간자라서, 자, 기간시설, 주택단지 안에 있는 6종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바깥에 기간시설하고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간선시설이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원래는 연결시켜주는 게 간선인데, 이 분홍색 가스통신 지역난방은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 자체도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단지 안에 기간시설 자체도 간선시설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이 6개가 있네요. 파란색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통신, 지역난방 같은 6가지가 기간시설이다. 그러면 이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바깥의 기간시설하고 연결시켜주는 부분, 이 화살표로 표시된 연결되는 부분만 간선인데, 자, 이게 원칙인데, 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예외가 뭡니까? 요 가스통신 지역난방이 분홍색은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기 해당되는 주택단지 안에 이 기간시설 자체도 간선 개념에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파란색 부분 도로 상하수 전기는 이 주택단지 바깥에 있는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만 간선이고, 자, 가스통신 지역난방은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간시설 자체도 간선 개념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 자체도 간선 개념에 포함하면서 연결되는 부분도 간선시설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다음 중 간선시설을 찾아라 그러면 가스통신 지역난방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중에 문제 풀 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원래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통신 지역난방은 주택단지 안에 뭐라고 부릅니까? 기간시설이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이다. 그런데 자, 원래 이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바깥에 기간시설하고 연결시켜주는 부분만 간선이다. 원칙.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 가스통신 지역난방은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 자체도 간선 개념에 포함한다. 이렇게 돼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딱 찍어가지고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요 세 가지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 자체도 간선 개념에 포함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간선시설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푸실 때. 자, 그래서 요거 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공구라는 개념. 자, 우리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서 법정된 기준에 따라서 2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이고, 이 공구별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실무에서 우리 아파트를 졌을 때 1단지 이렇게 101동부터 시작하는 이거 1단지, 또 201동부터 시작하는 2단지가 있죠. 또 301동부터 시작하는 3단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공구입니다. 공구라고 하는 것은 1단지 아파트, 2단지 아파트, 3단지 아파트를 전체를 통합을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실제 건설할 때는 이 착공신고라든가 사용검사 같은 것들을 수행할 때는 이 공구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우리 볼 건데 이 공구별로 나눠서 착공할 때는 60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조건이 있습니다. 자, 하나의 공구에는 300세대 이상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조금 우리 어려운 개념이죠. 공구라는 게.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또 다음 강의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주택법에서는 잘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30개 이상 주택을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이 30개 이상의 주택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건설업자가 받으면, 자, 착공신고하고 공사를 착수하고, 완공되면 사용검사라는 걸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업계획 승인을 만약에 600개 이상으로 아파트를 짓겠다. 자, 600개 이상으로 자 30개 이상이니까 자, 600개 이상으로 주택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600개를 한 번에 공사를 착공을 못합니다. 자,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이게 타워 크레인 같은 거 있죠. 자, 그런 것들을 공사하는 양 자체가 물량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일일 뭐 하루에 공사하는 어떤 그 능력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나눠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600개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109, 300개 이상으로 먼저 300개 정도 이상으로 나눠서 먼저 109를 먼저 착공신고하고 공사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2년 안에 209 이렇게 300개 이상 나눠서 공사하는 거니까 자, 공구라는 게 600세대 이상이면 109 300개 이상, 209 300개 이상으로 나눌 수 있는 이게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우리 어렵죠, 이게 공구라는 게. 자, 실무상에서는 우리 아파트 같은 거에서 1단지 아파트, 2단지 아파트라는 게 109, 209 개념인데 자, 주택법에서는 여기 이제 사업주체가 등록사업자나 비등록 같은 사업주체를 좀 이따 이제 배울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 자, 주택법상 사업하는 주체가 자, 사업계획 승인을 뭐 100개, 뭐 200개 이런 식으로 250개 같은 거 받으면 공구로 못 나눕니다. 자, 공구로 나누기 위해서는 최소한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600개 이상 아파트를 사업계획 승인을 대규모로 받으면 109 300개, 209 300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공사를 착공신고하고 착수할 수 있습니다. 109를 먼저 5년 안에 이렇게 착공신고하고 공사 착수하고 또 209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2년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 공구당 무조건 300개 이상씩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최소한 600개 이상을 받아야지 공구로 나눠서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원문으로 가보시면 자, 공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서
2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구역인데 이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를 109 먼저 나눠서 먼저 착공신고하고 또 몇 년 얼마 있다가 209 착공신고 들어갈 수 있는 단위인데 자, 공구별로 구분해서 착공을 하려면 60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된다. 500세대가 아닙니다. 자, 왜 600세대 이상이냐면 109, 209를 쪼개기 위해서 자, 109에 적어도 300세대 이상은 들어가야 되고 공구와 공구 사이 거리는 6m 이상을 거리를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1단지 아파트하고 2단지 아파트 사이는 중간에다가 도로라든가 주차장 같은 걸 만들어서 6m 이상 거리를 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공구당 세대수가 무조건 300세대 이상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00개죠. 그러니까 우리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받을 때 600개 이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109 300개 집어넣고 209 300개 이상 집어넣어가지고 이 공구별로 구분해서 착공신고하고 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공구별로 구분해서 착공을 하려면 적어도 몇 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는 거냐 600세대를 가로놓기로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또 한 공구당 300세대 이상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600개 이상으로 주택을 건설을 한다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통보받으면 자 109를 이렇게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는 겁니다. 착공신고하고 적어도 5년 정도 기간을 주는데 굉장히 좀 기간이 길죠. 어쨌든 109 600세대 중에서 300개 이상을 먼저 골라가지고 자 109로 먼저 착공신고 들어가고 또 209도 300개 이렇게 개수를 맞춰가지고 이 이상으로 이 착공신고하고 공사를 착수합니다. 그래서 109가 먼저 착공이 되고 몇 개월 뒤에 209 이렇게 착공되는 그런 개념이 공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법상 리모델링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자,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것들을 리모델링 할 때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하는 거 빼고 기타 건물들은 건축법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것들 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우리 고치는 사업하는 거죠. 이런 거 할 때는 주택법에 따라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 공동주택 이외에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 같은 건물 같은 걸 리모델링 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리모델링의 이 조건에 자, 리모델링 의의를 보시면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선 또는 증축하는 공사. 자, 대선이면 면적이나 어떤 층수 같은 것들이 증가되지 않고 기존 규모 내에서 하는 것이고 이 증축은 늘어나는 공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대선 또는 증축입니다. 참고로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자, 대선, 개축, 증축으로 구분하는데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개축은 빠지고 대선과 증축밖에 없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자, 리모델링이 대선 형태로 할 때는 자, 우리 아파트가 주택법에 따라서 이 사업계획 승인받고 이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에 이게 완공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공받고 사용검사라는 걸 받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이 대선 형태로 리모델링 할 수가 있고 자, 증가형, 이 증가형이 증축형인데 증축형으로 할 때는 적어도 15년은 지나야 됩니다. 사용검사 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서 사용검사를 받고 10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그 아파트가 좀 노후화가 되죠. 그때 우리가 10년 정도 지나면 자, 증가되는 거 없이 면적이라든가 높이나 층수 증가되는 거 없이 대선 형태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5년이 지나면 자, 세대 면적, 아파트 각 세대 면적을 증가하면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세대수를 증가하는 형태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세대 면적을 증가할 때는 적어도 사용검사로부터 15년은 지나야 되고 자, 각 세대의 전용 면적의 30% 이내까지 증축을 하면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100제곱미터면 100제곱미터에다가 30%를 가산해가지고 130까지 넓히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주거 전용 면적이 85 미만일 때는 40% 이내까지로 이렇게 더 넓힐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파란 걸 잘 보세요. 세대 면적 증가형 리모델링은 그 아파트가 15년 일단 지나야 되고 사용검사로부터 각 세대의 면적을 넓히는 겁니다. 자, 전체 세대수는 변화가 없고 각 세대 전용 면적을 30% 이내까지 증축하기 때문에 각 세대 면적이 100제곱미터일 때 130까지 넓혀지면서 이 세대 면적 증가형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대수 증가형을 선택하면 자, 우리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3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검사로부터 15년은 지나야 되는데 자, 세대수 증가형은 15% 이내까지만 증축할 수 있다. 만약에 기존 아파트 세대수가 500세대면 각 세대 면적의 면적은 넓히지 않고 그냥 세대수만 500세대에다가 15%를 가산하면 75세대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575세대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별동이나 수평이나 수직 증축 형태로 세대수가 증가될 때는 기존 세대수의 15%, 세대 면적을 넓히면서 세대수는 건드리지 않고 세대 면적만 넓힐 때는 30% 이내라는 비율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몇 년 지나야 되고요. 자, 3문제가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수직 증축의 요건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수직 증축은 이게 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세대수 증가형으로 하는데 15% 정도를 세대수를 낼 때 자, 수평 별동 말고 수직 증축으로 할 때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지금 최대 3개층 이하라는 구조에서 기존 아파트, 기존 건물의 종수가 15층 이상이면 자, 수직으로 위로 3개를 올릴 수 있고 3개층까지 15층짜리 아파트가 18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동별로. 기존 건물 종수가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까지만 올려야 된다. 수직 증축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위로 많이 올리면 하중을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층수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수직 증축 리모델링 할 때는 그 건물이 신축 당시 구조도라는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구조도. 구조를 표시하고 있는 도면 같은 게 있을 때만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 한번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층수가 15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1동부터 110동, 10개 동이 있고 자, 기존 건물이 전체가 합쳐가지고 보시니까 500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각 동별로 15층짜리 아파트가 있고 500세대다. 그럼 아까 우리가 수직으로 증축할 때 500세대에 15%가 가산되기 때문에 75세대를 더 짓는데 전체 이 분홍색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75세대가 더 지어지는데 별동으로 짓는 게 아니고 수평도 아니고 수직으로 올라갈 때는 기존 건물이 15층 이상이니까 위로 3개까지 올라가면서 각 동별로 3개씩 올라가면서 전체 75세대를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아까 자, 15년 경과해야 되고 기존 세대수가 500세대면 15%라는 걸 계산하면 우리 500세대의 10%가 50세대니까 거기다가 또 이 5%를 추가하면 75세대가 더 가산된 겁니다. 자, 그럴 때 기존 건물이 15층 이상이면 3개까지 올라가면서 75세대를 더 짓는 거고 기존 건물이 14층 이하일 때는 2개까지만 올리면서 15%를 가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자, 500세대 전체 아파트가 500세대고 500세대 15%를 계산하면 75세대가 나오겠죠. 자, 기존 건물이 15층이니까 수직으로 올릴 때는 3개씩 올라가면서 75세대 전체를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기존 건물이 14층 이하짜리, 14층짜리 건물이고 400세대다 전체가. 400세대에 15%면 60세대를만 더 증가할 수 있는데 14층짜리 아파트니까 수직으로 2칸만 이렇게 2개 층만 올려가지고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잘 보셔서 구별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어에서 이 정도까지 하시면 두 문제까지도 맞출 수 있으니까 용어 부분 잘 정리하시고요. 바로 이제 주택법의 두 번째 파트 사업주체 쪽으로 바로 가서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교재는 지금 기본 이론 공부하고 있으니까 핵심 이론 심화 학습을 제가 파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받으셔가지고 한번 프린트해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또 좀 기출문제도 올리고 있으니까 기출문제도 진도별로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론 공부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